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 비행기 얘기하다가 다시 미사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 세계 무기 분야의 최대 화두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날려보냈다. 뭐 미국의 항공모함에 날려보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 쏘는데 그럼 미국은 왜 이란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안 쏘지? 이스라엘은 왜 안 쏘지? 이런 이제 의문도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극초음속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빨라 보이죠? 보통 이제 초음속이라는 게 음속을 돌파하는 걸 초음속이라고 하잖아요. 음속은 1초에 340m 뭐 이렇게 되게 빨라요. 근데 극초음속이면 여기에 한 5배,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극초음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면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면 극초음속 미사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그럼 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냐? 아니죠. 그럴 거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말을 따로 지어내지는 않겠죠.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 되면 이제 마하 3, 4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 중에서도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데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속도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동성.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오르락 내리락 옆으로 좌우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대기권 비행이라는 요소도 또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CSIS죠. 여기에서 규정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구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기동성, 지속적인 대기권 비행 이렇게 3요소를 꼽는데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속도는 충분히 마하 5 이상으로 나오는데 기동성과 대기권 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지 못하고 정해진 궤도로 그냥 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발사되고 중간까지만 딱 보면 목표 지점이 어딘지가 다 나와요. 어디로 떨어지겠구나 궤도가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속적인 대기권 비행이란 건 뭐냐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주 밖으로 날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냥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권 비행 시간이 매우 짧죠. 근데 지속적 대기권 비행이라는 건 수평으로 이렇게 쭉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권 안에서.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는 거 말고 대기권 안에서 쭉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뭐가 있죠? 순항 미사일이 있죠. 그래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있어요. 좌우로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고 대기권 안에서 수평으로 계속 비행하죠. 다만 순항 미사일은 이제 속도가 마하 5가 안 됩니다. 순항 미사일 뭐 잘해봐야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서 마하 뭐 1을 좀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고 보통 순항 미사일은 이 아음속이라고 해가지고 마하 1 이하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탄도미사일의 장점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합친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왜 개발했느냐.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굳이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의 이제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 ABM 조약이라고 하죠. 이걸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이제 만들면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한하는 조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 그때부터 이제 막 그 패트리어트니 사드니 막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SM3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요격 미사일을 피하는 미사일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는 기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일단 더 빨리 날아가야겠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격이 어렵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5면 요격 미사일은 그것보다 더 빨라야 된다. 마하 6. 뭐 이렇게 돼야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미사일을 쫓아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쫓아가서 맞출 때나 해당되는데 실제 요격 미사일이 그런 식으로 요격하지 않거든요. 내려오는 미사일을 맞받아 나가서 비스듬히 가서 맞추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원래 미사일보다 더 빠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빠를수록 좋죠. 이걸 이제 얼른 쫓아가서 맞춰야 되니까. 이게 요격 미사일이 왜 어렵냐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잘 준비해서 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서부턴가 레이더에 포착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쏴야 되는데 이게 날아오는데 미사일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뭐 마하 5 이상이잖아요. 엄청 빠르기 때문에 발견하고 도착까지 몇 분 안 걸려요. 거리가 짧으면 심지어 몇 초 안에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자마자 바로 궤도 추적해가지고 바로 쏴가지고 바로 맞춰야 되는. 그리고 이게 요격 미사일이 느리면 못 맞출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격 미사일이 좀 빨라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내 미사일이 빠르면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로를 바꿀 수 있어야겠다. 정해진 궤도로 가버리면 얘가 발사 단계에서 포착이 되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아, 얘는 어디로 날라온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딱 쏴가지고 맞춰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궤도를 틀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요격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더에 최대한 늦게 걸리는 게 좋다. 발사 순간부터 포착돼 버리면 이거 상당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막판에 딱 포착이 돼야 맞추기 어렵겠죠. 그래서 레이더에 근데 늦게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이더가 이 공중에 전파를 쏴가지고 적의 무기를 포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둥글어요. 그냥 화면으로 띄워야겠다. 그림을 띄울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라는 게 이 그러니까 그 수평선 아래로, 지평선 아래로는 볼 수가 없어요. 지평선 아래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멀리서 날아오기 시작하는 건 못 보는데 이게 높이 뜨면은 지평선 위로 이제 전파가 딱 닿는 곳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되도록이면 높이 뜨지 않고 낮게 날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대기권 내 비행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날아다니면 멀리서도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지표면에 딱 붙어가지고 날아다니면 레이더로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더가 아니라 그러면 인공위성이 포착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공위성이 레이더를 쏴가지고 이렇게 포착하는 개념이 아니고 인공위성 보통 이제 뭐 적외선 탐지라든지 아니면 그 가시광선 탐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저공 비행을 하면은 배경 산란 때문에 감지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찰 위성에도 안 걸리려면 낮게 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 킨잘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 킨잘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킨잘이 원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에요.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죠. 근데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조를 해가지고 비행기에다 그냥 탑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로 바꾼 최초의 경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에 싣고 가다가 얘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탄도미사일하고 똑같습니다. 발사를 공중에서 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면에 띄워드리면 여러 가지 미사일의 궤적들이 좀 나오잖아요. 맨 위에 있는 게 발리스틱. 이건 이제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이에요. 탄도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온 게 MARV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탄도 미사일처럼 날아가는데 얘가 하강 단계에서 비행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가면서 기동성 있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MARV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탄두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죠. 다탄두로 만들어가지고 이 각 탄두들이 나중에 가면은 수평 비행을 하면서 목표를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밑으로 나온 게 뭡니까? 노란색 이 이제 포브스라고 해서 얘는 인공위성 궤도를 타고 그냥 지구 위를 타원 궤도로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맞추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그 탄도 미사일, MARV, 포브스 이런 것들은 인공위성 그 레이더로 멀리서부터 이제 잡히죠. 왜냐하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레이더에 금방 이제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낮게 날아가는 게 뭔가 봤더니 HGV라고 해서 HGV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 밑에 HCM이라고 된 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이고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두 개가 있죠.
이게 이제 뭔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HGV는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하고 HCM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가 극초음속 하이퍼소닉이고요. G는 글라이더, B는 비이클이겠죠. 그 다음에 CM은 이제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이렇게 됩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라는 건 뭐냐? 글라이더예요, 글라이더. 글라이더가 뭐죠? 동력 없는 비행기라고 하긴 좀 그렇다. 우리 이제 흔히 행글라이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행글라이더 말고 글라이더는 뭐냐면 비행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엔진이 없어요, 얘는. 그럼 어떻게 날아가느냐? 처음에 누가 던져주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렇게 던져주든지 아니면 다른 비행기에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다른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초반에 날다가 이렇게 딱 끈을 이제 끊어서 지 혼자 날아가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활강을 하죠. 활강이란 건 뭐냐면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딱 닿는. 그래서 꽤 멀리 날아갑니다. 이게 글라이더가 엔진이 없으니까 추진력이 없으니까 많이 못 갈 것처럼 생각되는데 얘가 상승기류 타면은 진짜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할 때도 이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이 로켓에다가 이 활공체를 탑재를 해가지고 우주 공간까지 가면은 이제 레이더에 빨리 포착되니까 그 전에 우주 공간에 다다르기 전에 분리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활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쭉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상당히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글라이더, 추진력도 없는 글라이더인데 마하 5 이상으로 빠르다는 건 그 전에 더 빠른 속도로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 때문에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데도 마하 5 이상을 계속 유지 한다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겠죠. 공기 저항을 어쨌든 최소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 저항이 있는데도 극초음속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이겠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마찰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마하 5 이상이면은 공기 분자들의 충돌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표면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고열을 견뎌야 되는 그런 재료,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딪히는 공기 분자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플라즈마로 형태로 분해가 돼버려요. 그럼 플라즈마 형태로 분해된다는 거는 플라즈마가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파 교란을 해요. 전자파 교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도 센서들이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플라즈마 영향을 받지 않는 센서 기술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극초음속 상태에서 자세와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너무 빨리 날아가는 속에서 약간만 방향을 틀어도 얘가 그냥 그 튕겨져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이 있어야만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극초음속 활공체를 어느 나라가 개발했느냐라고 보면은 실전 배치한 나라는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렇게 4개 나라가 실전 배치를 했어요. 중국은 이제 DF, 둥펑이죠. DF, ZF 라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있어요. 이게 DF-17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DF-17이라는 미사일이 끝에 달린 활공체 이름이 DF-ZF인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있습니다. 이란은 파타2가 극초음속 활공체고요. 북한은 화성포 8형이 일단 극초음속 활공체고 원뿔형의 극초음속 활공체가 있는데 이건 이름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 개발만 하고 이름을 안 지은 걸로 보면 그냥 시험만 해본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면서 이거 대량 생산한 걸 또 보여줘요. 그래서 시험만 했으면 대량 생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름은 공개를 안 하는데 아무튼 대량 생산했어요. 실전 배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뭐죠?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케로신을 아마 쓸 거예요. 케로신 정제유죠. 케로신을 써서 날아가는 건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아까 이제 궤도 그림에서도 봤듯이 활공체는 일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얘는 그냥 처음부터 수평 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고도로 계속 날아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려면 완전 뭐 적어도 막 100m 뭐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높이는 있어야 돼요. 그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면은 이 충격파가 발생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낮게 날면. 자, 그다음에 이 엔진을 계속 태우니까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복잡한 경로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엔진이에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 있잖아요. 터보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마하 3 이하에서는 효율이 극도로 떨어져서 사실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이어야 되는데 일반 터보 제트 엔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초음속을 위해서 사용하는 엔진이 따로 있어요. 스크램제트 엔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단은 마하 5 이상을 내려면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크램제트 엔진은 극초음속 상황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해서 스크램제트 엔진을 작동시킬 때까지의 속도를 누군가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구상으로는 터보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터보제트 엔진으로 출발해서 점점 가속을 하다가 나중에 스크램제트 엔진을 가동해서 터보제트 엔진을 끄고 뭐 그런 식의 기술도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미사일은 어차피 일회용이잖아요. 한번 출발하면 그냥 목적지로 날아가서 터지고 끝나는 거니까 일회용이니까 값비싼 터보제트 엔진을 달기는 좀 그렇고 로켓을 그냥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켓으로 속도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가동해가지고 계속 날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스크램제트 엔진이 연구는 진짜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실용화에 성공한 거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만이 지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23년 1월에 실전 배치한 지르콘 3M22 지르콘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실제로 이 지르콘 미사일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그래서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본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남북미 무기 열전을 저희가 이제 3개 채널에다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주15, 그다음에 백자 TV, 그다음에 촛불 전진 이렇게 3군데의 이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자주15 말고 나머지 2개가 최근에 이 정지를 먹었어요. 아마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정지를 먹은 것 같아요. 이 남북미 무기열전 때문에 정지 먹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자주15도 정지 먹었겠죠. 그래서 백자 TV는 다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백자 TV는 이제 다시 좀 밀린 거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촛불 전지는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거의 이제 거기는 계정이 이제 삭제된 걸로 보여요. 이게 다시 복구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구되는 사례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탄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촛불 전지는 유튜브 계정이 없어졌어요. 채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권당당이라는 채널로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대체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채널일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적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